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2급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유소영입니다. 네, 이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담 연구의 기초 여러분 이제 교재의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연구의 과학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상담 연구 이렇게 할 때 이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문과 쪽의 계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과학적인 것과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우리가 과학하려면 이과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이걸 좀 별개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이러한 이제 부분은 무언가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검증을 통해서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이제 틀로 볼 수가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 과정이 과학적인 이 틀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연구 역시도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네, 첫 번째 이제 과학의 의의가 나옵니다. 네,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물의 구조, 성질, 현상 등의 어떤 원리, 법칙을 찾아서 지식 체계를 만드는 활동, 이것을 이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이러한 그 지식 체계, 이것도 역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학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본다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검증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일반화시켜서 이론을 만들지는 않죠. 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 지식 혹은 이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반복적인 검증이 필요하죠. 반복적으로 검증을 해봤더니 거기에 어떠한 규칙이 발견되더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일반적 지식 또는 이론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일반적 지식이나 이제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다른 대상이나 또는 다른 상황에서도 그런 같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를 좀 더 이렇게 좀 일반화시키는 어떤 이러한 과정이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과학의 의의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학과 철학입니다. 네.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뭐 오로지 뭔가 우리가 보는 어떤 그 뭐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수학적인 어떤 이러한 접근들 이런 것만이 이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철학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이다라고 할 때 이 철학의 어떠한 개념들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하느냐, 그럴 때 논리적인 실증주의, 여러분 이제 교재 박스입니다. 논리적 경험주의, 두 가지는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사실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것을 이제 검증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또 다시 이것을 그 결론화 시켜야 되는데 그 검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논리적 실증주의, 논리적 경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사실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게 바로 그 두 가지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반증주의가 나옵니다. 자, 과학이라고 할 때 그 이론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반증, 반대되는 어떤 증명이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쪽에서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반증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과학적 혁명, 네,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러한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그런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과학자, 실무자, 네, 전문가 모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접근, 연구, 이제 이것이 이제 과학적 접근이 되는 거죠. 자, 과학적 접근을 우리가 어떤 연구를 했어요. 그죠? 연구를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써먹어야지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과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제 볼더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상에 대한 어떤 과학적 연구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볼더 모델,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보면 되겠죠. 상담과 관련된 어떠한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이론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 있어서 그냥 끝나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상담 장면에서 사용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효과성, 도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연구, 뭐 이론의 체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한 실무에서 적용이 가능해야만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과학자 실무자 모델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보시면 적용 가능한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기술과 기법에 능숙한 임상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아주 능숙하게 실무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니은 과학자와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훈련받음으로써 이론적, 학문적, 응용적, 임상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디귿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자로서의 끊임없는 연구, 실무자로서의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발견한 지식 이것을 인간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실천한다. 이것이 전부 이제 그 임상 심리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과학자 실무자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리을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과학자, 즉 심리학자가 되어야 되고 이후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공부, 연구 이것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실전에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요 이제 순서를 보자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제 과학적 연구 요소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는 표현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개념의 의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정하게 관찰된 어떤 사실, 그거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네, 추상적인 표현. 그래서 그 특정한 제 현상들을 일반화함으로써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추상적 표현인데 자 그러면 그러한 개념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한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정성. 현상에 대한 그 특징을 명확하게 명확한 어떤 그 제한점을 가지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두루뭉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명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통일성. 자, 그 개념이 누구에게나 다 사실은 써먹을 수 있는 그죠?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A라는 사람은 다르게 써먹고 있고 B라는 사람은 또 다르게 써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통일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자,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범위다라고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개념의 어떤 추상화 정도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이제 적절한 범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념의 어떤 그 범위 이것을 적절한 어떤 범위 내에서 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범위를 개념의 범위를 넓게 잡는 거 이런 것들은 네, 너무 어떤 실제 현상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범위를 개념에 대해서 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체계성, 문제의 정립 단계부터 이론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 단계까지 이것이 매 단계마다 이게 다 개념이 분리가 돼서 취급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일관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디귿 개념의 구체화라고 얘기할 때는 자 처음에 이제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게 이제 구체화되려면 두 번째는 개념적인 정의가 돼야 됩니다. 개념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구체화되는 과정이 이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작적 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변수를 측정하는 거 현실 세계에서 이제 그것을 측정을 해보면서 이제 구체화를 시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요. 개념적 정의라는 것과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하려면 개념적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연구에 맞게 좀 변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념적 정의가 즉 사전적인 정의다.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이거 뜻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사전 뭐 혹은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에서 다 검색을 하시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찾아서 이거의 뜻은 무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 또는 현상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정의한 것. 쉽게 말하면 이제 말로 이렇게 그 어떤 뭐 현상 혹은 뭐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풀어서 정의를 하는 것이죠. 효의 개념, 효를 개념적으로 만약에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 뭐 이런 식으로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겠죠. 네. 자,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자, 효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해줬어요.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섬긴다 하는 도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효라는 것을 표현을 해줬죠. 이게 이제 개념적 정의지만 근데 보시면 어때요? 섬긴다? 섬긴다가 도대체 그러면 뭘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죠? 네. 그런 게 도리래요. 그럼 사람이 지켜야 되는 도리는 또 뭐야?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이기도 하고 또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념적 정의의 특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정의하는 것의 특성이나 자질을 지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그 부분이 있고요. 또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건 단정적이어야 된다. 여러 가지 뜻을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애매한 이러한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개념적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작적 정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 효를 측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효. 어떻게 측정을 해요? 굉장히 애매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효를 측정한다? 어떻게 측정하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개념적인 정의도 그죠?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어떻게 측정하지? 사실 효를 측정해라 라는 얘기나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측정해라 라는 얘기나 사실 별반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적 정의도 역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직접 조사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좀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대체시키는 거. 그러려면 즉 뭐냐면 우리가 연구를 한다라는 건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그래야 가능한 게 과학적 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화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량화. 효라는 걸 뭔가 수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애매한 느낌이 드시죠.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효라는 걸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좀 불가능한 거죠, 그죠? 추상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걸 수량화 시켜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우리가 사용되는 어떤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즉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실제 현상하고 연결을 시켜서 측정하기 위해서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한 개념이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효를 뭐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보통 이제 결혼을 하거나 혹은 어쨌든 성인이 되면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져 살죠. 그죠? 뭐 요즘에는 이제 같이 사는 경우들 물론 많지만 그래서 나는 효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께 일주일에 전화를 몇 번 드리느냐 하는 그 횟수로 나는 좀 정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께 일주일 동안 전화한 횟수. 이런 식으로 수량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뭐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부모님과 일주일 동안 대화한 어떤 시간.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부모님과 같이 뭐 여행을 뭐 하는 뭐를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수량화해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린 게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저게 있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다.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진술되다. 측정 가능하잖아요. 일주일에 내가 몇 번 전화했는지 횟수 나오죠.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구인 논리적 관련성이 이제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을 그냥 그래 대충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한테 전화 자주 하면은
효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 일반적으로 좀 그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하지는 않아요. 네. 선행 연구들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하고 효하고 관련성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떠올랐다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시라고 이제 써드린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화도 될 수 있고, 대화한 시간도 될 수 있고, 뭐 외식한 횟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신앙심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신앙심. 우리 책에 신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보다는 신앙심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정확하게 말이 맞습니다. 자, 신앙심을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신앙심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그냥 물어봐요. 당신의 신앙심은 얼마나 높습니까? 네, 저는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높은 거.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과학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참석한 횟수. 이러면은, 그쵸. 아무래도 신앙심이 높은 사람들은 교회 자주 오겠죠. 아무래도. 혹은 성경을 얼마나 읽냐. 뭐 읽은 횟수? 혹은 뭐 시간? 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심은 측정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교회에 참석한 횟수 수량화 시킬 수 있고, 성경을 읽은 어떤 시간, 횟수 이것도 수량화 시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이 가능한 거죠. 간접적이지만 어쨌든 추상적이니까 그렇게 간접화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될 수 있는 한 실행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조작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작적 정의에 대한 의미가 조금 느낌이 좀 오시죠. 자, 그래서 구체적일수록 반복 연구의 수행이 쉽다라는 거, 그죠? 구체적이어야 우리가 연구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하죠. 추상적일수록 어렵단 말이죠, 연구하기가.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네, 이게 이제 조작적 정의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축적되어서 새로운 연구 어떤 성과가 나오거나 이제 뭔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런 이제 도구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한 조금 더 연구되어진 발전되어진 그러한 뭐 측정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니까 조작적 정의를 또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께 전화한 횟수로 했는데 나중에 계속 연구가 되어져서 효를 뭐 측정하는 어떤 연구 도구가 생겼다. 그러면 그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개념이죠. 또 개념을 조작할 때는 속성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부분도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인의 어떤 속성을 조작할 것인가, 어떤 속성들을 내가 좀 조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모두 다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 어떤 우리가 조작을 가해야 될 것인지, 혹은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결정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대한 어떤 정밀성, 이런 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조작화는 변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 이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단일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여러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단일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조작적 정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둘의 차이,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래에 두 번째 변수가 나옵니다. 자, 변수. 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어떤 그 사물, 뭐 혹은 사람, 혹은 또 집단, 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의의를 얘기를 할 때는 경험적으로 뭔가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을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을 구별짓는 특성이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종이 어떠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또 지능, 성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변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라는 표현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변수의 종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연구에서 기본이 되는 변수는 독립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바로 아주 기본이 되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주 핵심이에요. 자, 독립 변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원인이 되어지는 변수고 얘는 결과 변수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변수로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뭐 아주 대표적으로 이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든 거에 다 영향을 미친다.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죠. 자, 요것이 우리 성적 뭐 이런 건 조금 그쵸. 그러니까 학교 생활 만족도 뭐 이럴까요? 학교 생활 만족도? 네, 이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기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이 학교 생활 만족도 이게 높을까? 네, 자기효능감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마음이니까 학교 생활도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해 나가겠죠.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 자기 그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겠죠. 아마도. 네,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효능감이 학교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그쵸. 앞에서 뒤의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어떤 작용하는 이러한 변인을 바로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결과로 나오는 이러한 결과, 이거를 종속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는 이제 아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변수가 있어요. 요 사이에 매개변수. 자, 매개변수는 이렇게 매개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실은 되는 개념이 되는데 독립변수가 얘한테 영향을 미쳐서 얘가 이걸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이 그럼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은데 뭐 때문에 중간에 얘가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죠? 뭐가 있을까요? 뭐 자기 효능감이 행복도 뭐 이거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그냥 이제 막 지어내는 거예요. 자,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이 보니까 행복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행복도가 제일 낮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높은 친구들이 행복도가 높더래요. 그게 높아서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죠. 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쉽게 말하면 다리 역할. 네, 그래서 얘를 거쳐서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럼 얘네 둘만 봐요. 이렇게 이 둘의 관계만 본다 그러면 또 얘가 독립변수가 되고 얘가 종속변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둘만 놓고 본다면 얘가 독립, 얘가 종속.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 얘가 독립, 얘가 종속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세 개를 다 같이 놓고 본다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쳐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독립변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매개변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절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 교절변수다라고 또 얘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의 화목도라고 할까요? 친구 관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지울게요, 일단. 자, 친구 관계. 자,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친구 관계가 좋은 애들은 더 높더라는 거예요. 더. 물론 얘가 없어도 높아. 근데 친구 관계가 좋은 친구들은 학교 생활 만족도가 관계가 좀 안 좋은 친구들보다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무조건 높긴 해. 높은데 무조건이란 표현 또 잘못 썼어요. 무조건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친구들은 이게 높아. 그런데 친구 관계가 좋으면 더 높아지더라. 조절 변수는 이거예요. 매개 변수는 아까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랬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쳐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요 조절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조절 변수예요. 네. V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얘는 조절 변수, 조절시킨다는 거야. 더 영향을 미치게, 덜 영향을 미치게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가운데에서 얘가 있고 없음으로 해서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란 얘기인 거죠. 그죠? 하지만 있으면 더 결과가 좋아진다 이제 이런 거죠. 요게 이제 가장 지금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보통 예, 조사 연구를 할 때 네,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하고 유사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변수들한테 설명이 안 돼. 아까 우리가 이렇게 독립 변수를 얘기를 할 때 이 앞에 누가 얘를 설명하는 애는 없죠. 그러니까 가장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얘를 이제 외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내생 변수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변수를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내생 변수는 종속 변수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 그다음에 왜곡 변수, 네,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반대의 어떤 결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한 제3의 변수. 그다음에 이제 억압 변수라고 할 때는 자, 둘이 관계가 있어 보여요. 네, 상관관계가 이제 참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원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만드는 그러한 변수를 억압 변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외 변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종속 변수에 얘가 영향을 주죠. 그런데 얘 말고도 다른 영향을 미치는 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통제를 시켜줘요. 우리는 자기 효능감이 학교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런데 자기 효능감 말고 다른 요소들이 이제 막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통제 변수하고 사실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좀 연결시켜서 좀 보시도록 하면 좋겠어요. 근데 외제 변수가 좀 더 큰 범위 그리고 통제 변수는 이제 거기에 좀 더 포함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밑에 거 먼저 할게요. 통제 변수. 연구에 포함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통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은 거 이거를 자료를 코딩을 해서 그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통제 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시킬 수가 없으니까 포함을 시켜놓고 나중에 통계 프로그램에서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걔를 좀 이제 통제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예를 이제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볼 건데 선생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친구한테는 되게 관심을 잘 보여줘요. 막 칭찬도 엄청 잘해주고. 근데 어떤 애한테는 무관심이야. 자,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학교 생활 만족도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의 어떤 그러한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효능감 말고도 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싶은 거야, 지금. 얘가 정말 얘한테 영향을 미치나? 이걸 보려고 해. 그럼 나머지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제한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에서 통제되어야 되는 거 가외 변수, 외제 변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선생님한테 아무한테도 더 칭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통제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것만의 어떤 영향을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변수 그러면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 두 변수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네. 네. 억압 변수 같은 경우는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제3의 변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변수라고 할 때는 직접 관찰이 안 돼요. 측정하기도 좀 어려워요. 사회 경제적 위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사회 경제적 위치. 이거 어떻게 측정할까요? 얘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죠? 사회 경제적 위치? 측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변수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소득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간접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가 없어서 다른 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게 바로 잠재 변수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변수는 이제 시험에도 네, 2차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정도로만 예, 용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견해를 제공을 하고 또 상호 연결된 개념, 정의, 명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의 주제가 있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는 거를 뽑아내요. 내가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가설을 정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가설을 정할 수 있죠.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예, 아직 검증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설은 이렇게 추측 형태로 씁니다. 뭐 가정법 같은 거죠. 만약에 이게 높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그래서 도출시킨 그 가설을 검증한 것,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관찰된 데이터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확률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역할을 밑에 박스 보시면은요, 연구의 일단 주요 방향을 결정을 하죠. 네. 보통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 방향을 잡습니다. 아무것도 이론화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어느 날 이거 좋은 어떤 뭔가 느낌이 왔어. 이거 사람은 뭐 이런 것 같아 라는 뭐 느낌이 왔어. 근데 막 찾아봤더니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너무 좋다 싶은데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이론이 있어야만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건 기존에 만들어진 이론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점의 형태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상의 개념화 및 분류화. 어떤 연구 대상에서 필요한 개념을 좀 제시를 해 주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연구할 때 필요한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 또 현상을 분류시켜주고 체계화시키고 어떤 상호 연관을 짓는 그러한 기초를 제공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약. 사실 및 연구 대상에 대한 어떤 기존 지식, 이것을 이제 요약하는 기능, 이것도 이론의 역할이고, 세 번째 사실의 예측 및 설명. 조사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을 해주고 새로운 사실을 또 예측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을 확장시킨다. 과학적 지식의 근원이 되는 어떤 명제, 가설 등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지식의 결함을 지적한다. 기존의 사실을 요약을 해서 일반화하고 추후에 또 조사, 검증해야 되는 결함 부분,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준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를 또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러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보완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통 연구 마지막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채워져 가면서 이제 탄탄한 이론이 돼 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양괄호 5번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논리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연역법과 기납법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연역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 우리가 연역법 이러면 크게 이제 기납법하고 연역법은 예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배우셨죠. 그죠? 연역법 하면 이론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귀납법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이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죠? 어떤 현상들,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 검증, 이거를 통해서 이론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귀납법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박스 보시면은요. 법칙과 이론으로부터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서 조작화를 하고 관찰, 경험,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한다. 자, 귀납법은 두 번째 이제 관찰과 자료의 수집을 통해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진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유형을 발견하고 임시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좀 더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연역법과 기납법의 관계 보시면은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연역법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의 일정한 지침을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귀납법은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을 보충 또는 수정을 한다. 내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론을 좀 보충하고 수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단원을 좀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연구의 기초 생각보다 또 설명드릴 내용이 조금 양이 많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연구의 기초 부분은 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좀 충실하게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이후 내용이 또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렸습니다. 네, 이후에는 어떤 그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뭐 가볍게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넘어가면서 어려운 내용 위주로 좀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상담 연구 개요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대한 거 내용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바로 복습을 좀 하시는 그러한 또 좀 습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기억에 대한 또 특징이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면 그 즉시 망각이 가장 빨리 옵니다. 그래서 즉시 복습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